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된 건데 이 사건으로 아동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되고 실질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 의원, 권희중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원주에서 발생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대 부부가 이제 어린 자녀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정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사건 전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 사건이 20대 부부가 자녀 3명 중 2명을 방치해서 숨지게 하고 나머지 1명도 장기간 방치한 이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2명의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네네. 예, 그 강원도 원주에 사는 20대 부부가 슬하에 2015년생 아들, 그 다음에 2018년생 딸, 그리고 2018년생 딸은 2016년생이네요. 예, 2018년생 아들 셋을 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이 아들에 대해서 방임을 해서 이 둘째와 셋째를 사망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네네. 지난해 말 소재 확인을 하던 중에 지난해 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두 자녀가 사망한 사건이 밝혀졌는데요. 둘째 소재를 확인하던 중에 이 부모가 둘째 소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바람에 둘째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부부는 아주 어린 자녀들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녀들을 두고 장기간 외출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난달에 이 부부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남편과 아내 모두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건이 사실 더욱 충격적인 거는 둘째와 셋째를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고 더욱더 여기서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자녀의 사망 사실을 숨기면서 육아수당까지 챙겼다는 건데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이 부부는 둘째 사망 후에 사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그 매달 아이 앞으로 나오는 아동 육아 수당 이 수당들 부당하게 챙겼는데요. 그 둘째 딸 명의로 나오는 가정 양육 수당이 월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고 또 아동 수당은 월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둘째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지난달까지 꼬박꼬박 그 보조금들 챙겼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이 아동수당은 둘째 딸이 숨진 뒤인 2018년 10월에 부부가 직접 그 신청을 한 것이라서 더욱더 놀랍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둘째 딸 사망 후에도 부당하게 수급한 금액이 약 7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의 경우에 출생 신고만 돼 있으면 지급을 하고 주거가 불명확하게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또 놀라운 거는 셋째의 경우에는 출생 신고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셋째의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또 첫째 아들 역시 제대로 된 어떤 보육이나 출생 신고 그 관리가 없이 방치 또는 학대당한 것으로 판단돼서 최근에 관리시설에서 보호 중에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충격을 거듭해서 좀 받게 되는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지난해 말에 이제 전수조사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 전수조사, 정부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절차를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아이들의 사망 사건들이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네. 예전부터. 근데 이제 이 크게 사회적 문제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국가에서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취약 대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통해 전수조사를 좀 해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비어 있는 곳이 그 취약 전 아이들 0세부터 뭐 3세까지의 아이들의 안전이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 5월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라는 정부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보면 조금 더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최초로 이제 전국 만 3세 아동 소재에 대한 아동 안전 전수 조사를 실시하게 된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에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요때 출생한 아이들이 한 약 44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아이들 중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해외에 이민 가거나 체류하고 있는 아이들을 빼고 오히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정 내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돼요, 전국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읍명동 지자체에서 직접 아동 보육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네. 전수조사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아동들 2만 9,084명은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안전함을 확인했어요. 근데 이 과정 3개월 동안 방문해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185명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이제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185명 정도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복지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고 양육 상태나 확인이나 건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서 그것을 연결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전수조사가 끝난 이후에 23명이 정확하게 소재가 파악이 안 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아동들이. 근데 이제 계속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서 22명은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나머지 1명이 이번에 원주에서 발생한 둘째 아동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셋째 아동까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고 앞으로는 이제 2019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다시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는 2015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는 이제 2016년 출생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계속 해 나가면서 사각지대가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이 하도록 할 계획인 거죠. 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면서 현재 뭐 위기 아동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문제점이 좀 드러나지 않았냐라는 말들도 좀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은 맞죠. 사실은 이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위기 관리 시스템을 2018년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기 아동 예측 관리라고 하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게 뭐 한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많은 가정 학대들이나 피해 아동들이 생기면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나가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동들은 자기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주변에서 누군가 알아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택 구조나 지금의 시스템은 그걸 알기도 쉽지 않고 알아도 누가 신고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만 3세 그전에는 이제 취약 아동들 예비 소집을 통해서 학교에 통지서가 나갔는데 안 오는 아이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서 여러 번의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전 단계 0세부터 3세 만 4세 되는 3세 되는 아이들까지도 이제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번 상황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3만 명 정도를 조사했을 때 한 건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시스템은 그래도 아동들이 가정에서 잘 보호를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뭐 또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을 좀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가족관계 등록법 현행을 보면요, 자녀가 출생을 하면은 일단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의사나 조산사가 발행한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서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1차적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 또는 모와 동거하는 친족이 이제 2차적 의무자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또한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3차적으로는 이제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도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의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그 지자체 출생 사실을 이제 통보하도록 그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제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2014년에서 2016년도에는 입법으로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 정부는 지난해 5월에 출생 통보제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 의료기관이 직접 병원에서 출생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을 하자 이런 이제 정책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가족관계등록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족관계 등록법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희박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 사실 시스템의 허점도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모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살, 18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기를 낳았기도 했고 이런 사건이 있었긴 했지만 가정을 꾸리고서 이렇다 뭐 직장이나 보금자리도 없고 참 열악하게 좀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 이제 청소년 가정에 대해서 좀 개선이나 이런 좀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건이 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게 맞죠. 사실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그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점점 더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 이후에 학교 안에 있을 때 학교 밖에 있을 때 어떻게 누가 학교 밖으로 나가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든 시스템들은 자기가 제 발로 찾아가서 나는 위기 아동이라고 신고를 하거나 위기이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등록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행 시스템이고 탈학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내가 내 발로 찾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거기를 찾아갈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도 가출한 청소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은데 이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들이 그 통계로도 잡혀 있지 않고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된 그 대응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가구를 이루어서 살거나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 그 사망 사건 중에 혼자서 아이를 낳다가 그냥 화장실에서 죽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한 그 제도적인 그 도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뭐 사회적 관심 이런 뭐 배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이런 것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계속 강조한 부분이긴 하지만 같은 사건이 이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으면 안 되는 점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특히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런 제도적 개선이나 노력이 필요로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스템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아이가 출생하는 것이 제대로 이제 등록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물론 키우는 건 부모가 키우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가정에서 이런 아동학대나 아동 방임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출생한 아동들이 국가 예방 접종을 미검진하거나 그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미신청할 때는 반드시 그 직접 나가서 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실제 이제 아동복지 상담사들이나 그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이걸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장이나 통장님들 지역에서 그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과 함께 항상 이제 조사를 하고 뭐가 있을 때는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최근 5년간 사망한 아동 수가 132명 정도가 되어요. 네. 그 이게 이제 가정 학대나 방임으로 사망한 사건들인데, 내용을 보면 대체로 뭐 이렇게 때려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모들의 상황을 보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네네. 제대로 된 소득이 없었고 죽어도 제대로 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텔이나 뭐 이런 데를 전전하다 보면 환경이 안 좋아서 영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망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사실 이제 그 청소년기에 그 결혼을 고민하거나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제대로 된 양육의 방법을,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도적 개선이나 노력 좀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아까 그 출생 통보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그 입법이 무산된 것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그 신생아가 출생을 하게 되면은 병원들이 이 그 출생한 아동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 또는 그걸 등록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병원의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산부인과 병원들의 좀 의견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뭐 좋은 의도를 갖고서 정책을 시행을 하긴 하지만, 반대적으로 좀 그로 인해서 또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그 노력들을 절감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이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그런 시스템을 완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관심,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맞게 말씀을 해주는데, 끝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강원도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강원도는 출생률이 낮아서 걱정인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생률이 굉장히 많으면 전수조사하기가 어렵겠지만 출생률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고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하거든요. 임신을 하면 그러면 뭐 그 철분제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몰라서 그 등록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미혼,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이렇게 잘 알지 임신을 못하는, 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렇죠. 분들도 많을 그래서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등록했을 때 이 상황은 취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초기 단계부터 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 이런 부분이 많이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끝으로 강원도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을 꼽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건이 보통 보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저출산, 저출생으로 인해서 뭐 사회적이나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뭐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양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국가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 네. 예, 그렇게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선 강원도 의원, 권희중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